워싱턴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50대 한인 여성 김성실 씨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난자당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3.1절 LA 범동포준비위원회가 3.1운동 재현 퍼레이드 등 대대적인 기념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3.1운동의 출발점이 된 도쿄에서의 독립선언이 그해 2월 8일에 있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어제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시에 2.8 독립선언 재연식이 있었습니다. 한인 부동산 개발사인 제이미슨 서비스와 주류 부동산 투자그룹인 행키 캐피털이 윌셔와 후버 스트리트 코너의 대형 주차장 부지에 650개 아파트 유닛을 포함하는 25층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렌트비는 $2,000에서 최고 $10,000에 달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술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맥주와 와인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1일부터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LA 지역에서 초당적 방미 외교를 펼칩니다. LA에서는 오는 15일 센트리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위해 방북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일행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잘 이루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상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90일 시한부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또다시 난기류가 흐를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27일, 즉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 강행 발표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은 보이콧을 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전당대회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여러 명의 법조인을 대동한 채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지사와 연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무효라면서 대통령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Well, Lori, for some, there was one big surprise in this case. The jury did not hold the state of Washington or the city of Seattle liable for not having some sort of a center divider across the... 네, 워싱턴주와 시애틀 얘기가 나왔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배심원들이 그 워싱턴주와 시애틀 시 정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liable for not having some sort of a center divider across the middle of the Aurora Bridge. 네, 중간에 그 중앙분리대가 없었던 모양인데 이걸 문제 삼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배심원단이. Of the Aurora Bridge. 오로라 브리지라고 얘기했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오로라 브리지, 오로라 다리, 시애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무슨 다리인지 잘 이름이 안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로라 다리, 오로라 브리지입니다. Across the middle of the Aurora Bridge. 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4년 전 이곳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이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간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인근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유명한 이 수륙 양용 관광 차량
바다도 떠다니고 육지로 올라서는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수륙 양용 관광 차량입니다. 라이드 덕이 갑자기 도로에서 이 오로라 브리지를 지나는 가운데 차축이 부러지면서 노스 시애틀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 45명이 탄 전세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 씨를 포함해서 5명이 숨지는 등 무려 69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수피리어 콜트는 피해자와 유가족 42명에게 관광 차량 회사인 라이드 덕스 인터내셔널, 또 라이드 덕스 시애틀을 비롯한 워싱턴 주정부, 또 시애틀 시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총 1억 2,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려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라이드 덕스 인터내셔널의 과실이 67%, 그리고 라이드 덕스 시애틀이라는 회사의 과실이 33%로 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시애틀 시정부와 또 워싱턴 주 정부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앵커의 얘기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Well, Lori, for some, there was one big surprise in this case. The jury did not hold the state of Washington or the city of Seattle liable for not having some sort of a center divider across the middle of the Aurora Bridge. The blame and the 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차량 소유 회사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사고 발생 2년 전에도 사고의 원인이 됐던 차축에 대해서 수리를 권유하는 서류가 증거로 제시됐다라면서 사고를 일으킨 수륙 양용 자동 관광 차량 이 회사 소유 회사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배심원단과 법원은 무려 1억 2,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말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사고를 겪은 한국인 청년 박준혁 씨가 사고 40일째에도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현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재학생 박준혁 씨 추락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처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박 씨 상태를 살피고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대 한 관계자는 박 씨가 눈을 뜨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고 소리에 반응하는 등 생체적인 반응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사람을 알아보거나 인지 능력이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현지에서 간호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의 각종 제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대는 지난달 24일부터 대표 계좌를 만들고 모금 활동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2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작년 12월 30일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야바파이 포인트 인근에서 실족해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두고는 여행사와 박 씨 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현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네, 김성태 의원에게 질책을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렇게 받아칩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LA에 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뉴욕 그리고 LA 지역에서 방미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2일 워싱턴 DC에서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과 면담을 합니다. 또 국무부 고위관리, 또 띵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13일에는 뉴욕에서 동포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오는 15일에는 LA로 이동해서 15일에는 센츄리시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과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술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이 맥주와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습니다. 주류 소비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2년이 되는 올해 말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 의원은 술값 인하로 이어질 와이든 의원의 이번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맥주, 와인 감세는 역사적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세가 보건과 치안 정책과 연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10년 현재 미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숨지는 이들이 연간 8만 8천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50대 한인 여성 사장이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난자당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워싱턴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남부에 위치한 에버딘에서 게스트하우스 모텔을 운영하는 올해 53살의 김성실 씨가 지난달 30일 업소 사무실에서 이 모텔에 투숙한 여성 브리아 제시 데너에게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력자인 제시 데너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모텔 사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있던 김성실 씨를 다짜고짜 칼로 찔렀고 김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길을 돌렸다가 이내 다시 돌아와서 수차례 더 찔렀습니다. 당시 방에서 일하고 있던 김 씨 남편이 사무실에 왔다가 참배를 당한 부인을 보고 응급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 씨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시 데너는 사건 몇 시간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손에 피가 흥건히 묻은 채 체포됐으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인정신문에서 보석금 50만 달러가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를 비롯해 연방 및 각 지역의 사법당국이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수자와 매춘 알선업자 약 4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및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총 14개 주 사법당국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합동으로 단속 작전에 나서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 작전에는 캘리포니아와 알라바마, 애리조나,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욕, 뉴저지, 오레건, 펜실베니아,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주 사법당국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의 일환으로 인신매매 관련 웹사이트 10여 곳에 미끼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인공지능 AI 챗봇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성매수의 법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400명 가운데 21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23명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가 동쪽에도 개발비만 5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주상복합 고층 단지가 들어섭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개발사인 제이미슨 서비스와 주류 부동산 투자그룹인 행키 캐피털이 윌셔 블루버드와 후버 스트리트 코너에 약 3에이커에 달하는 이 대형 주차장 부지에 644개 아파트 유닛을 포함하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5층짜리입니다. 단지 1층은 1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가로 조성되며 지상 6층에 걸쳐서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총 실내 면적은 65만 7천 스퀘어피트. 단지 내 옥상과 7층에는 수영장과 산책로, 바베큐, 피트니스 센터 등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옥상 루프탑에는 녹지 공간도 들어섭니다. 스튜디오와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그리고 복층 펜트하우스 유닛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싼 스튜디오는 월 페이먼이 렌트비가 $2,000일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비싼 최고층 복층으로 된 펜트하우스는 최고 한 달에 $10,000에 달하는 렌트비가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의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약소 민족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평화 원칙이 논의됐는데요. 네, 자 역사 속의 그날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역사 속의 그날은 100년 전 오늘 100년 전 2월 8일 1919년 2월 8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기억하시죠? 그러나 3.1운동의 불씨가 된 도화선이 된 것이 그 전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2월 8일 일본 도쿄의 심장부에서 있었던 독립선언 발표였습니다. 어떻게 그 삼엄한 무서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한가운데서 한국인 젊은이들이 독립선언을 외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요. 100년 전 오늘 100년 전 2월 8일 오늘을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건 가벼운 눈인사부터죠. 스치듯 지나버릴 수 있었지만 인연이란 건 우릴 뒤돌아보게 해주었죠. 그렇게 설레임은 서로 다가서게 해주던 처음 만난 날 가슴은 말해줬죠.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기다리던 나만의 사랑이란 건 어느덧 눈앞에 나타나버린 더 이상 꿈은 아니었어. 서투른 시작도 우린 행복했죠. 세월은 달콤한 멜로디처럼 부드러운 리듬처럼 그날부터 우린 다르게 흘렀죠. 거리에는 추억 만들 여러 곳들 우릴 기다리듯 환히 불을 밝혀주던 사랑이 시작되던 날 그대와 손을 잡던 나에겐 잊을 수 없는 날 고백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날 눈물이란 건 슬픈 말이 아니란 걸 알았죠. 지금 난 그대 눈을 봐요. 세월은 흘렀어도 남아있는 그날 느낌.
사랑이 시작되던 날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통적 매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고인을 계속 존경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장례 서비스를 디자인해드립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전화 323-734-5656 처음 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 이어지겠고요. 지역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50도 초반까지 기온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비올 확률은 20에서 70%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58도에서 62도,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와 산타모니카가 48도, 그 외의 지역은 37도에서 42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비가 온 후에 다음 주 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온도 낮아져서 당분간은 55도에서 60도의 낮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지역에 따라 20에서 50%의 비올 확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1도, 토요일 59도, 일요일 5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3.1운동이 있었든지 딱 100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3.1운동의 불씨가 된 도화선이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약 한 달 전쯤인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 젊은 청년 600명이 모여서 이 대한독립 을 외쳤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조선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선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고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라는 아주 명백한 이유를 대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하고 무서울 것 같은 일본의 한가운데에서 독립을 외쳤을까요? 참 정말 대단한 용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입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오늘로부터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 오늘 그 28 독립선언에 대한 역사의 해설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의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약소 민족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평화 원칙이 논의됐는데요. 이른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전 세계로 확산됐고 식민지 지배로 고통받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조선의 청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게 됐던 도쿄의 유학생들, 조선의 독립을 마음속 깊숙이 담아두고 있던 이들은 이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뜻을 함께하게 된 10여 명의 학생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조선의 민족 자결주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인 유학생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계획합니다. 자신들의 단원을 조선 그리고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상해에 보내 민족 지도자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1919년 2월 8일 자신들의 독립의지를 주창하기 위해 동경유학생학우회라는 이름으로 조선 유학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의 중심 도쿄에 위치했던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쿄의 중심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를 시작으로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선언문 그리고 결의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일 합방이 한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인 만큼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합병을 솔선 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28 독립선언문. 조선 청년 독립단은 이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결국 들이닥친 일본 경찰의 제지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 중 60여 명은 검거되기까지 했습니다. 상해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족 지도자들은 28 독립선언을 세계 언론에 알렸는데요. 그날의 조선 유학생들의 용기는 한 달 뒤 3.1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98년이 흐른 2017년 2월 서울과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네,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날로부터 98년이 흐른 2017년 2월 8일이라고 했죠. 자, 2년 전이니까 2년 후인 오늘, 그날로부터 딱 100년이 흐른 오늘입니다. 28 독립선언,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600여 명의 조선인 유학생 젊은이들이 모여서 조선 독립을 외친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고 불씨가 돼서 약 한 달쯤 뒤인 3.1 운동이 있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에 불을 댕기는 등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이라 해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언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쉬운 요즘 말로 풀어쓰고 한국어 외에도 4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합병은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반한다. 최후의 1인까지 일본과 싸울 것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단체 반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28 독립선언서 한글본입니다. 쉽게 풀어쓴 한글본 외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국제공용어, 에스페란토어 등 4개 언어 번역본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는 100년 전 조소왕 선생 지도 아래 와세다 대학 유학생 이광수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일제 침탈을 알려 3.1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미 100년 전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 공헌을 언급해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선언을 세계에 알리고자 영어 1어로도 번역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북한 문제 역시 역사적 가치에 비해 아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반크가 손잡고 요즘 말로 풀어쓰고 번역본까지 만든 겁니다. 반크 15만 회원들과 북미 지역 천여 개 한글 학교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교수는 선언서에 배경과 의미를 담은 안내서 10,000부를 제작해 도쿄시내 민박집 10곳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이렇게 젊은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불씨가 된 일본 도쿄에서 울려 퍼진 28 독립선언 낭독 2일까지 전해드리고 청산을 살리다 박인수님의 멋진 각오까지 들려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우리 독립된 조국 대한민국. 이제 3.1운동이 있었던지 또 2.8 독립선언이 있었던지 100년이 되는 오늘 2월 8일이죠. 100년이 되는 오늘을 맞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조국에서 이 한국의 정치권은 지금 여전히 티격태격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무언가 발표를 했는데요. 양옆에는 변호사 2명도 함께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당선을 나온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다라고 외치는 건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제 나온 얘기인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선이 무효예요. 이러면 무슨 여당에서는 뭐 대선 불복하는 거냐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법리적인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요. 당선 무효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장만 당선 무효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사유가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에 김경수 그 구속 판결문에 드러난 그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입니다.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2016년 11월에 벌써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 김정숙 여사 선거법상 이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으므로 그거는 2017년 11월에 다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3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선거법에 의하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면 공범 참고인을 뭐 어떻게 도피시켰던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모여서 드루킹, 뭐 킹크랩 시연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게 대선 직전에 2017년 5월 5일 날 선관위에서 이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예? 그거를 검찰이 5개월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돼가니까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청와대는 계속 김경수 변호하기에 바빴어요. 여론에 밀려서 특검까지 갔는데도 계속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급기야 김경수가 1심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이거를 보면 이게 바로 공범이나 중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압수수색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강제 수사에까지도 이미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무슨 그 불소추 특권 뒤에 숨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 조사나 뭐 어떠한 특권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김정숙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특검 한번 하지 않았냐? 그래 한번 했죠. 그렇지만 이번엔 대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 한번 기각당하니까 영장 재청구 한 번도 못하고 활동 기한 갱신 요청도 한번 못하고 짐을 싸서 갔습니다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그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를 5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관련이 없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임이 본래 경공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인선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공모한 혐의가 짙고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해서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지금 우리한테 협박질하는 겁니까? 예? 제1야당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입도 뻥끗 못하면서 제1야당한테 대해서 협박질을 하는 거냐고요. 대선 불복은 무슨 그거 따질 때요. 대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18대 대선 인정했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 원세훈이 간의 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입니다. 이제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 무효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또 변호사님 마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금까지 대선 무효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이 자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법조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법조인은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얘기하신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법은 만인 앞에서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시점에 최소원 피고인을 기소하고 그 공소장으로 탄핵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그 최소원과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치환을 시켜보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과연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지금 헌법에서는 형해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무효가 오늘 기자회견의 포인트인데 대통령도 지금 범인을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무효 소송과 또 당선 무효 소송과는 전혀 다른 공직선거법이 바로 무효로 한다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는 순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 벌금 300만 원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인정이 되면은 그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오사카 총영사직 제공하는 등 느릅나무 출판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인 도피죄는 범인 은닉 유예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집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이 방해됐을 필요가 없다.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드루킹 사무실 이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양지청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다. 만약에 고양지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면 검찰청장을 통해서 만약에 외압을 가했다면 이 부분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범인 도피죄를 범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김진태 의원과 한국의 현직 변호인이 나와서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무효다 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결국 구속됐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범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공범 관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결국은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라는 이 법적인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으로 불거져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침 또 3.1절 100주년 그리고 오늘은 2.8 독립선언 100주년 되는 날인데 한국의 정치권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네요. 나라가 화합되고 사회가 화합하려면 더 큰 사랑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란데 아모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비가 온 후라서 아주 상쾌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유명 통신회사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무선 인터넷 사용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거의 생활에 마비가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BBC가 인터넷 없이 살기라는 실험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게임을 좀 할 수 없게 된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책을 많이 읽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자녀를 좀 키울 때 저는 사실 늘 속도가 제일 느린 그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일부러 제가 속도가 느린 것을 선택을 한 건데요. 다운로드를 받고 좀 리서치할 때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영화나 어떤 그런 게임을 다운로드를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봐도 속도가 느리니까 좀 답답해서인지 나중에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좀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초고속 인터넷이 게임을 하는 데는 사실 좋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기에 꼭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가정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또 전자기기를 좀 줄임으로 해서 자녀가 게임에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해야겠습니다. 부모 눈치를 보면서 몰래 게임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대놓고 엄마 나 숙제 다 했으니까 게임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게임을 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당하게 또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아무래도 하는 학생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중남미의 해외 봉사 활동을 이제 가서 하다 보면 와, 정말 학생들이 인터넷에 정말 중독이 되어 있구나를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또 오후가 되면 또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호텔로 오면 이제 학생들은 화색이 돌고 이제 에너지가 쏟아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파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엄마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자녀한테 얘야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니? 재밌었니? 하고 하니까 자녀가 답하기를 아니 하나도 재미없었어. 왜냐하면 오늘 유치원에 와이파이가 안 됐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파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어떤 전자기기를 한번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좀 치우시고 또 가능한 손이 닿는 곳에 책이나 잡지 등을 좀 비치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앞에서 가능한 부모님들도 전자기기 사용을 좀 줄이시고 특히나 식사 시간이나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하는 등 간단한 전자기기 규칙을 가정에서 좀 만들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줄여서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획해 보시는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